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년 전에 결혼하고 벌써 두 아이의 엄마가 된 30대 여성입니다. 아직 인생을 오래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나이지만 저는 일찍이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이었어요. 한순간에 집에 불이 나 집은 물론이고 부모님까지 잃었던 저는 10대 후반은 늘 친척들 집을 눈칫밥으로 전전하며 살아야 했고 악독한 고모들에게 부모님 사망보험금 및 아빠가 운영하던 회사를 포함한 모든 재산을 몽땅 뺏기기도 했었는데요. 저는요, 갓 20살의 꽃다운 나이에 집도 절도 없이 길거리 생활을 하는 노숙도 해본 사람이에요. 이쯤 이야기하면 나이는 어려도 어지간한 사람들보다는 박복하기로는 지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서 반전은 그런 바닥을 치고도 저는 현재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제 인생이지만 어쩜 그렇게 인생이 풀릴 수 있었을까? 마냥 신기하기만 한데 저는 감히 제가 살아온 인생 이야기가 기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설명할 수가 없을 만큼 참 기구하고 또 복받은 인생 이야기인데 지금부터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부디 제가 견디고 극복하고 이겨낸 기적 같은 이야기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인생 이야기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제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하는데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의 사랑과 조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랑이 넘치는 딸이자 손녀였어요. 엄마가 몸이 약하셔서 저를 낳고 자식을 갖지 못하셨는데 그래서 늘 저에겐 차고도 넘치는 사랑을 주셨죠. 그리고 아빠는 공장이 딸린 제조업 회사를 운영하는 멋진 사장님이셨는데요. 그 회사는 할아버지가 운영하다 장남인 아빠에게 물려준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 기억이지만 저희 집에는 아빠 차를 운전해 주시는 기사님도 있으셨는데요. 게다가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가장 멋쟁이로 소문이 났는데 늘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다니는 다정한 분이셨죠.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제 영원한 친구 할머니는 실과 바늘만 있으면 무엇이든 만들어내는 마법사 같은 분이셨는데 늘 돋보기 안경을 끼고 겨울이면 털실, 여름이면 자수와 미싱을 돌리며 식구들을 깜짝 놀라게 하셨어요. 참고로 제가 어릴 때 입었던 옷은 전부 할머니가 손수 만들어주신 핸드메이드였어요. 덕분에 저는 학교에서 예쁜 옷이 가장 많은 아이로 유명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할머니는 코바늘로 가방도 만들고 인형도 만드는 등 제가 가지고 다니는 모든 걸 제작 담당하셨는데 그래서 잘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릴 때 저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만큼 사랑받고 다 가진 애는 없을 거라고 거만을 떨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런 거만은 떨면 안 되는 거였는지 제 나이 11살에 할아버지가 노환으로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뒤이어 지병으로 돌아가시면서 불행이 시작되었는데 그때부터 싹수가 노랬던 고모와 작은아빠는 부모 재산을 왜 저희 아빠가 다 받냐고 불만의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살아생 전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싸울까봐 일찌감치 재산 증여를 끝내셨는데 각자의 이유로 그 돈을 날려먹은 사람들이 온전히 그 재산을 쥐고 있던 아빠의 몫을 탐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입도 뻥긋 못하다 두 분 다 돌아가시니 그 검은 속내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그 탓에 할머니 장례식장은 소란 그 자체였어요. 오빠가 장남이라는 이유로 아빠 사업도 물려받고 집도 물려받았잖아. 이건 너무 불공평해. 우린 자식 아니야? 장남만 자식인가? 그래, 형이 그동안은 엄마 아빠 모시고 살았으니 별말 안 했지만 이젠 두 분 다 돌아가셨으니까 이젠 그 재산들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고 생각해. 뭐야? 니들 진짜 염치도 없다.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 나만 엄마 아버지 재산 증여받았어?
니들이 이럴 것 같으니까 벌써 10년 전에 아버지가 똑같이 세금까지 대신 내주면서 증여해 주셨잖아. 그런데 미령이 너는 네 남편 사업자금으로 쓴다고 그 돈 다 털어먹고, 너는 네 아들 미국 조기 유학시킨다고 다 쓰고, 경찬이 너는 큰돈 벌어보겠다고 사기당해서 홀라당 털려놓고 왜 이제 와서 나한테 그래? 말은 바로 해야지. 그래도 형이 가진 거에 비하면 우리가 받은 건 애들 과자값 아니야? 형은 제일 굵직굵직한 거 받았잖아. 일부러 아버지가 장남이라고 더 챙긴 거지. 맞아. 오빠가 지금 가지고 있는 회사 공장 집 그거 다 우리 엄마 아빠 거지. 오빠 거가 하나라도 있어? 성경이 너 10년 전 기억 안 나? 당장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건 필요 없다고. 다들 바로 팔거나 돈 되는 것들 위주로 니들이 달라고 했잖아. 내가 처음부터 아버지 공장 받는다고 했어? 나 그때 회사 잘 다니고 있었고 나도 민주 엄마도 부모 재산에 욕심 없었거든. 니들이 이럴 거 알았으니까. 근데 그때는 좋다고 지들끼리 다 나눠 가져놓고 이제 와서 불공평하니까 다시 나누자? 회사 공장 집 그거 나더러 내놓으라는 거야? 그때 아버지가 분명히 말했어. 집 가지는 자식은 엄마 아빠 모시는 거라고. 그때 니들 뭐라고 했어? 장남 있는데 집은 장남이 갖고 부모도 장남이 모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지. 내 말 틀려? 그야 그건 사실 맞는 말이잖아. 장남이 부모 모셔야지. 맞다고? 뭐가 맞아? 니들은 니들 좋을 때만 장남 팔지. 부모 모시는 건 싫어서 내빼고 있다가 이젠 부모 없고 집만 남았으니까 이젠 그 집이 탐이나? 니들 진짜 왜 그러냐?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건데? 회사랑 공장도 그래. 나는 지금이라도 니들이 들어와서 같이 경영하자고 하면 언제든 좋아. 회사랑 공장 나누면 지금까지 그건 물려받아야 하고 있던 나는 어쩌라는 거야. 갑자기 백수라도 되라는 거야? 이 나이에 다시 취직이라도 하라는 소리냐고. 나도 내 힘으로 회사 이만큼 키웠어. 내가 들인 시간과 노력 우습게 알지 마. 내가 정말 내일 엄마 발인이라 참으려고 했는데 꼭 지금 이래야 했냐? 돈이 돌아가신 부모님보다 더 중요해? 이러니 엄마랑 아버지가 임종 때도 니들 안 보고 싶다 하신 거야. 아빠는 그날 화도 하지만 정말 많이 슬퍼 보였어요. 그리고 당시 13살이었던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고모들과 삼촌이 참 미웠는데요. 엄마는 그저 슬픈 얼굴로 할머니 영정사진이 있는 빈소만 지키셨어요. 저희 엄마는 일찍이 외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엄마 없이 자란 슬픔이 있던 사람이었는데 할머니가 그런 엄마를 딸처럼 챙겨주셨다 했거든요. 그건 어렸던 저도 기억이 뚜렷했는데 할머니는 늘 엄마를 누구 엄마야 하고 부르지 않고 현수가 하고 엄마 이름을 다정히 불러주셨어요. 그 탓에 가끔 밖에서 할머니를 저희 엄마의 친엄마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였죠. 그랬기에 그 고부 사이가 얼마나 좋았을지는 설명할 필요도 없었죠. 그런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엄마는 시어머니가 아닌 친엄마를 잃은 딸처럼 망연자실 빈소에 앉아 있었고 아빠는 슬퍼할 시간도 없이 형제들과 싸워야 했는데 그렇게 할머니 장례 절차가 끝나고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결국 범인을 찾지는 못했지만 저희 집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일주일 만에 집에 불이 났거든요. 제 기억에는 시뻘건 불길 속에 엄마와 아빠가 저를 감싼 것이 다였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그 화마 속에 살아있는 건 저 하나였어요. 집도 건질 것이 하나도 없이 전부 다 타버렸고 엄마와 아빠도 돌아가셨어요. 그곳에서 오직 저만이 살아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졸지에 일주일 만에 다시 장례를 치러야 했던 저와 친척들은 나란히 놓인 부모님의 영정사진을 마주해야 했는데요. 그곳에서 슬픈 사람은 어쩐지 저 하나만 있는 것 같더군요. 심지어 큰 고모는 제가 있는 빈소에서 그러게 내가 돈 욕심 부릴 때부터 알아봤지. 천벌 받은 거야? 라고 했는데 솔직히 저는 저희 집에 불이 났던 건 고모들과 작은아빠 중에 한 명이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고모를 저는 용서할 수 없었는데요. 어렸던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는 게 다였죠.
고모들 때문이에요. 작은 아빠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왜 왔어요? 엄마 아빠 재산 뺏으러 왔어요? 당장 나가요. 어차피 슬프지도 않잖아요. 나가요, 어서. 이렇게 있는 힘껏 큰 목소리로 외치는 게 다였는데 그들은 호락호락 가지 않았어요. 어머, 누가 최진철 딸 아니라고 할까봐 어린 게 독한 것 좀 봐. 지 아빠 돈 욕심 많은 건 빼다 박았네. 맹한 새언니를 닮지 어째 지 아빠를 닮았을까? 야, 그래도 오빠가 저거 하나는 야무지게 키웠네. 그러니 저거 살린다고 그 불구덩이 속에서 못 나왔겠지. 야, 너는 네가 네 엄마 아빠 목숨줄 끄는 건 모르지? 너 아니었으면 네 엄마 아빠 살았어. 어린 너 살린다고 네 엄마 아빠가 너 대신 죽은 거야. 뭘 알지도 못하고 까불어. 누나들 그만해. 너도 한순간에 고아되니까 악을 쓰는 거지. 민주야, 작은 아빠가 최대한 친절하게 말할게. 네가 물려받을 재산들 여기 있는 우리들한테 넘겨. 그럼 너 성인 될 때까지 고아원 안 보내고 우리가 키워줄게. 야, 무슨 소리야. 누가 누굴 키워? 네가 키울 거야? 누나도 참, 내가 어떻게 키워? 나 애만 셋이야. 근데 누나는 명훈이 미국에 있잖아. 누나가 키워야지. 뭐야, 누구 맘대로. 싫어. 그래, 그건 경찬이 말이 맞다. 나도 집에 혈기왕성한 아들만 둘이야. 괜히 기집애 집에 들었다가 불미스러운 일 생기면 골치 아프다. 네가 맡아. 그리고 네가 조금 더 재산 가져가면 되잖아. 싫어. 언니도 꼭 이럴 때만 나한테 미루더라. 그럼 공평하게 돌아가면서 맡아. 내가 처음 1년 맡을 테니까 순번 정해서 돌아가면서 하자고. 작은 누나, 그럼 뭐 1년마다 애를 돌려 키워? 제 성인 되려면 7년이나 남았는데 그럼 한 사람은 3년이야. 아, 몰라. 그렇다고 나더러 7년을 쟤를 데리고 있으라고? 그 재산 안 받고 말지. 진짜? 너 진짜 오빠 재산 다 포기할 거야? 그럼 깨끗하게 도장 찍고 빠져. 그럼 경찬이랑 나랑 어떻게든 알아서 할게. 언니, 진짜 이럴 때 보면 오빠보다 더해. 알았어. 내가 맡으면 되잖아. 근데 나도 끝까진 못 키우고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우리 아들은 뭐 내내 미국에만 있나. 나머지는 둘이 알아서 해. 알았다 기집애야. 그럼 일단 네가 3년 맞는 거니까 우리는 차차 생각해볼게. 참 기가 막혔어요. 자기들이 뭔데 제 거처와 제가 물려받은 재산을 자기들 멋대로 나누는 건지. 저는 그들이 내 부모를 죽게 만들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경찰한테도 이 의심되는 상황을 모두 이야기했는데 경찰분들도 제 편은 아니었죠. 우리 친구가 지금 상황에 그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람 함부로 의심하면 안 되는 거야. 친척이잖아. 이젠 가족이라고는 친척들 뿐인데 그런 마음 갖지 말고 말 잘 듣고 하늘로 가신 부모님 속상하지 않게 착하게 잘 커. 경찰 중에 유일한 여자 경찰 언니는 저를 생각해준답시고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세상이 제 편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 뒤 제 인생은 신데렐라도 울고 갈 정도로 비참하고 서러운 시간들이었는데 학교에는 갈 수 있었지만 그것 말고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밥값을 해야 한다며 작은 고모는 저를 가정부 취급하며 온갖 집안일을 시켰는데 제가 뭐 그런 걸 할 줄 아는 것도 아니었고 작은 고모는 늘 이것밖에 못하냐고 화를 냈죠. 그래서 가출도 참 많이 했는데 결국엔 제가 갈 곳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 발로 고아원을 간 적도 있었는데 저에겐 고모가 있으니 고아원도 저를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고모가 저를 양육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었어요. 경찰서에 찾아가 신고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맞은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 경찰은 달리 의심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제 말보다는 작은 고모 말을 더 믿는 눈치였는데요. 그때 작은 고모가 울면서 제가 부모 잃고 정을 못 붙여 자기를 모함한다고 자기는 불쌍한 조카 데려다 키우는 쟤밖에 없다고 눈물로 하소연을 했거든요. 그러니 저만 나쁜 애가 되었는데 저는 그날 이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그냥 모든 걸 포기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어차피 발버둥 쳐도 나아지는 건 하나도 없고 그렇게 돌아가면 작은 고모로부터 심한 막말을 들어야 했는데 말이 그 어떤 몽둥이보다 참 오래도록 아프더라고요. 그 후로 저는 숨을 쉬고 있으니 산 사람이지 그저 죽은 것과 다르지 않게 살았어요. 살고 싶은 의지도 없었고 그저 바라는 건 하루빨리 성인이 되어 혼자가 되는 것뿐이었는데 하도 그렇게 산 송장처럼 사니 작은 고모와 고모부도 더는 저랑 사는 게 끔찍하다며 큰 고모한테 저를 넘기더라고요. 그때 살짝 내가 복수라도 한 듯 조금 기뻤던 것 같아요. 나도 그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뻤는데 그래서 큰 고모 집에 가서는 더 난리도 아니었죠. 저보다 1살, 2살 많은 오빠들이 예상은 했지만 저를 괴롭혔고 제가 참지 않고 그런 오빠들을 모조리 신고하니 큰 고모는 이러다 자기 아들 인생 망칠까 무섭다며 3개월도 되지 않아 저를 작은아빠 집에 보냈는데요. 거기에선 작은아빠보다도 작은 엄마의 눈치를 봐야 했어요. 작은 엄마가 저를 달갑지 않게 생각했고 자기 자식들과 저를 당연하게 차별했는데 그때는 서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죠. 작은아빠와 작은엄마한테는 저보다 어린 3명의 자녀, 즉 제 사촌 동생들이 있었는데 배달 음식을 시켜도 자기 아이들한테만 주고 저는 냄새만 맡고 있으니 진짜 눈물이 나도록 서럽더군요. 나도 엄마 아빠랑 살 때는 누구보다 대접받고 사랑받는 딸이었는데 하며 옛날 생각에 그냥 이대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하며 19번째 생일을 맞았는데요. 그렇게 저는 성인이 되고 도망치듯 작은아빠 집을 나왔어요. 제가 어떻게 할 새도 없이 고모들과 작은아빠는 제가 자기들한테 재산을 양보했다. 법적 절차를 모두 마쳤는데 심지어 부모님의 사망보험금까지 가로챘더군요. 그저 제 시중에 남은 건 제가 어릴 때 용돈 받고 모아뒀던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이 전부였어요. 그때 당시 저도 어린 마음에 갖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참지 않고 다 쓰고 남은 돈이 그것뿐이었거든요. 그리하여 그 통장 하나만 들고 거리에 나온 저는 찜질방에서 지내며 아르바이트를 3개씩 하며 살았는데 당시 몸무게가 35kg도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네가 무슨 힘이 있겠냐고 면접에서 까이는 일도 부지기수였는데 먹고 살아야 하니 정말 닥치는 대로 할 수 있는 건 다 하려고 덤볐죠. 그러다 보니 가끔은 위험한 일도 하게 됐는데 그런 일들은 대다수 급여가 높았기 때문에 저에겐 유혹이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저는 한쪽 다리에 장애를 입게 되었는데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모르지만 걷기 시작하면 다리를 살짝 절었기 때문에 티가 났어요. 그러니 몸까지 상한 저는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액세서리 같은 걸 만들어 길에서 팔게 되었어요. 제가 그래도 유일하게 좋아하는 게 그런 액세서리 만드는 거였거든요. 아무래도 할머니와 함께 그런 걸 만들었던 게 남아있어 그런 것 같았는데 그러다 정말 우연하게 팔찌와 브로치 같은 걸 몇 개 팔게 되었고 저는 이렇게라도 돈을 벌고 싶어서 가진 걸 다 털어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없을 것 같았던 길바닥도 제 것은 아니었는데요. 걸핏하면 단속에 걸렸고 그것도 아니면 자리싸움에 밀려 공치는 날도 많아졌는데 그때부터 저는 하는 수 없이 길거리 노숙을 하게 되었어요. 하필이면 그때가 추운 겨울이라 그나마 따뜻한 지하 상가를 찾아다니며 바닥인 인생을 살았는데 밥은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가끔 무료 급식 같은 것이 있어 거기서 해결할 수 있었죠. 처음엔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랬는데 하도 허기가 지니까 나중엔 그런 것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때 부모를 따라 봉사를 놓은 아이들은 저를 보며 거지라고 말할 때도 있었는데 가슴은 찢어졌지만 그렇다고 입맛이 없어지진 않았어요. 그때 밥을 든든히 먹어두지 못하면 저는 또 며칠을 굶어야 하니 제 몸이 살기 위해 감정과는 무관하게 저는 본능대로 살게 되었죠. 그러다 한 번은 공원에서 무료 급식차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고
저는 배고픔을 해결하러 갔는데요. 제가 너무 늦게 간 탓인지 음식이 떨어져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때는 괜히 너무 슬퍼서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한 아주머니께서 저더러 이리 오라고 하시고는 당신이 아침에 싼 김밥인데 괜찮으면 먹으라고 주셨는데요. 저는 감사하다고 꾸벅 인사를 한 후 허겁지겁 김밥을 먹었어요. 어찌나 맛있던지 한 줄을 개눈 감치듯 먹었는데 어느새 김밥을 줬던 아주머니는 물과 우유를 가지고 저에게 다가오셨죠. 어머, 벌써 다 먹었어요? 천천히 먹지. 그러다 체하면 어쩌려고. 혹시 괜찮으면 내가 옆에 좀 앉아도 될까요? 네? 네. 근데 제가 씻지를 못해서. 괜찮아요. 내가 비염이 심해서 냄새를 잘 못 맡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아가씨가 제일 깨끗해요. 정말요? 다행이다. 여기 물이요. 그리고 이건 내가 방금 편의점에서 산 우유인데 이따 저녁에 배고플 때 먹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김밥 아주머니 점심 아니셨어요? 제가 뺏어 먹은 건 아닌지. 아유, 참 별걸 다 걱정이네. 나는 이것저것 많이 주워 먹어서 괜찮아요. 그나저나 그 김밥 내가 먹으려고 집에 있는 재료로 대충 싼 거라 맛이 있었는지 모르겠네. 맛있었어요. 제가 김밥 진짜 오랜만에 먹었는데 최고로 맛있었어요. 그래요? 정말 다행이다. 칭찬 들으니까 기분이 좋네. 나는 남자들이랑만 살아서 그런 칭찬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이래서 딸이 있어야 하는데. 아유, 미안해요. 우리 아들이랑 나이가 비슷해 보여서. 실례가 안 되면 내가 몇 살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왜요? 그냥 솔직히 여기 있기에 너무 아까워 보여서. 21살이요. 아우, 어리다. 애기네.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오지랖 좀 부려도 될까요? 아니, 내가 잔소리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 보니까 몸이 좀 불편해 보이던데 그래서 일자리 찾는 게 힘들었나 싶어서. 네, 아무도 저 같은 건 써주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저기 이것 좀 볼래요? 아주머니는 저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장갑을 벗더니 당신의 구부러진 오른손가락 2개를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죠. 살짝 구부러진 게 아니라 정말 표가 나게 구부러져 있었는데 아주머니가 놀란 저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도 이 손가락 때문에 서러운 일 많았어요. 장애도 나와서 평생 장애인으로 살고 있는데 사실 사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 아가씨도 조금 불편할 뿐이지 사는 데는 지장 없죠. 게다가 아가씨는 손이 아니라 발이잖아. 그럼 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괜찮으면 내가 일자리 하나 소개해주고 싶은데 생각 있으면 이 번호로 연락해요. 내가 말은 해놓을 테니까 거기 가면 앉아서 하는 일이라 아가씨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딱 봐도 잘할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손에는 어느새 아주머니가 써준 누군가의 핸드폰 번호가 적힌 종이가 들려 있었어요. 하지만 노숙생활을 해보니 나쁜 사람들은 대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기에 저는 그 연락처를 버려버렸는데요. 그러면 그렇지. 나한테 왜 호의를 베풀까? 저는 그 아주머니를 단단히 오해했어요. 그러니 그냥 이렇게 호의만 받는 것이 분해서 당시 팔다 남은 브로치를 김밥값으로 드렸는데 아주머니는 기뻐하셨지만 저는 동요하지 않았죠. 그때 당시 제 생각으로는 그 번호로 전화하면 어디 팔려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호기롭게 메모지를 버리고 며칠 뒤 저는 심한 감기에 걸려 죽을 것 같았고 이판사판이라는 생각에 그 메모지를 찾아다녔는데요. 거짓말처럼 이틀 만에 그 풀밭에서 메모지를 찾았어요. 그때는 그게 저한테 로또나 다름이 없었는데 어차피 이대로 있으면 죽을 것 같았기 때문에 저는 길거리에서 주운 동전으로 그 번호로 연락을 했죠. 그러자 얘기를 들었다며
전화를 받은 남자가 저를 데리러 온다고 장소를 물었는데 그때는 그 남자가 진짜로 저를 어디에 팔아 넘길 작정이구나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차피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제 목숨을 건 모험을 하기로 했는데요. 저의 모험은 제 생각과는 달랐어요. 저는 저를 데리러 온 한 남자에 의해 새 인생을 살게 되었거든요. 그 사람은 저를 어딘가에 팔아 넘길 나쁜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를 데리러 왔을 때 저는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열이 펄펄 끓어 곧장 병원으로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시 기억을 잃고 쓰러져 있었기 때문에 몰랐지만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말끔한 모습으로 병원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제가 제 모습을 거울로 보는데 참 오랜만에 보는 제 말끔한 모습이었죠.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것만 같아 신기하기만 했는데 간호사 언니가 사장님과 사모님이 제가 의식을 찾기 전부터 저를 무척이나 정성스럽게 돌봤다고 저더러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며 꼭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살라고 했는데 저는 그 사장님과 사모님이 무척 궁금했어요. 그래서 내심 어떤 분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을까 궁금해하며 기다렸는데 사모님은 안 오시고 사장님만 오셔서는 하루아침 사이에 건강해진 저를 보며 안도를 하셨죠. 그리고는 제 이야기를 건너들었다며 자기 공장에 저를 취직시켜 주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엔 기숙사도 딸려 있고 저 말고도 다른 직원들이 많다며 함께 일해보는 게 어떠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당연히 좋다고 했죠. 그리고 감사하다며 이 은혜를 꼭 갚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사장님은 그저 흐뭇한 얼굴로 열심히만 해. 그럼 그게 은혜 갚는 거야. 라고 하셨는데요. 그 웃는 모습이 어렴풋이 저희 아빠의 얼굴을 닮은 듯 울컥하고 눈물이 차올랐어요. 그렇게 저는 사장님의 공장에 취직하게 되었고 전에 김밥을 주신 아주머니 말처럼 앉아서 손으로 조립을 하는 단순 노동일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원래도 손재주가 있다 보니 그런 단순 노동일은 쉽기도 하고 재미도 있었어요. 게다가 몇 번 하다 보니 속도도 붙었는데 저는 금세 공장의 에이스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어려운 작업을 도맡아 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손으로 하는 건 뭐든 자신이 있었어요. 게다가 제가 잘하면 주변에서 저를 칭찬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신이 났었는데 저는 그제야 그 힘든 시간을 죽지 않고 버틴 걸 잘했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는 오해했지만 저에게 이곳을 소개해준 아주머니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사장님께는 제가 여러 번 그분을 만나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고 해도 돌아오는 건 거절 의사였어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당사자분이 극구 싫다고 하네. 민주가 잘 지내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다고 했어. 상대가 원하지 않으면 그건 그거대로 존중해줘야 하지 않을까? 아마도 이 이성은 부담스러운가 봐. 원래 그런 사람이거든. 라며 사장님은 멋쩍게 웃으셨어요. 저는 혹시나 사모님이 제가 알고 있는 아주머니가 아니신가 물어도 봤는데 우리 집사람? 에이, 아니야. 라고 하셨고 저는 너무 궁금했지만 그쯤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감사 편지를 쓰고 정성스럽게 소원 팔찌라는 것도 만들어 편지지에 동봉했는데 사장님은 활짝 웃으며 이 정도는 내가 전달할 수 있지. 엄청 기뻐하겠는걸? 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제 마음을 조금이나마 전달하고 그분의 건강과 행복을 바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저는 25이 되었고 친구도 사귀고 언니, 오빠, 더 나아가 이모, 삼촌까지 사귀며 학교 다닐 때도 느끼지 못했던 즐거운 한때를 공장에서 보냈는데요. 그러던 중 드디어 저에게도 늦은 첫사랑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은 공장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저보다 4살 많은 오빠였는데 저처럼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아닌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죠. 그래도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곧잘 현장에 찾아와 인사도 하고
바쁘면 일도 도우며 사람이 참 밝고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니 현장 직원이 모두 그 남자를 좋게 봤어요. 게다가 여기서는 보기 드물게 대학도 나왔다 하고 원래는 다른 회사에 다니다 집 형편이 나빠져 야근 수당과 특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이곳에 취직을 했다고 했는데 너무 의외였어요. 사실 현장 직원이 아닌 이상 야근이나 특근 나올 일이 사무직은 없었거든요. 그래도 그 사람은 정말 돈이 많이 필요했는지 저희들 야근할 때 함께 했고 물량이 많아 주말도 반납하고 일을 할 때면 출근해서 함께 일을 했는데 저 사람도 어지간히 상황이 어려운가 보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군요. 그러면서 남을 상대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다니 스스로 놀라웠는데 그렇잖아요. 누가 누굴 불쌍하게 보냐고요. 하지만 그게 관심이 뭔지 저는 그 사람이 자꾸만 신경이 쓰였고 잘해주고 싶었는데 그 사람은 저의 작은 호의에도 크게 고마워했죠. 사실 진짜로 별거 아닌 것들이었는데 그 사람은 늘 고마운 표현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고 보니 제 다리가 불편한 걸 아는데도 그 어떤 편견 없이 저를 대해줬는데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방도는 저에겐 없었어요. 그래도 차마 고백할 용기는 없어서 그저 짝사랑에 그칠 마음이었는데 무슨 일인지 우리는 서로 같은 마음이라는 걸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저를 좋아한다는 말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 말을 건너들었을 땐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는데 저를 놀리려고 일부러 그런다고 생각할 정도였죠. 그러지 않고서야 그 사람이 왜 나를 좋아하겠나 그런 마음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미 요동치는 심장은 진정할 줄을 몰랐죠. 왜 감기랑 가난이란 사랑은 꼭 표가 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인지 그 사람도 제 마음을 벌써 아는 것만 같았는데요. 그렇게 저희는 같은 마음이라는 걸 확인한 후 공식 커플이 되었어요. 그땐 이런 말 부끄럽지만 저는 제가 태어나 가장 좋은 걸 가졌을 때라 생각했는데 그 남자는 저에게는 과분한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 저를 좋아한다고 하니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러다 그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엄마가 많이 아파 둘째의 가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실은 공장 사장님이 외삼촌이라 도움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더군요. 그러지 않고서야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이곳에 일할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제가 다니는 공장을 하찮게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 남자는 제가 볼 땐 공장에 있기엔 아까운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는 어디서든 열심히 해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발전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인지 항상 뭐든 뒤로 빠지기보다 나서서 일을 찾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현장직, 사무직 할 것 없이 그 남자를 예쁘게 보는 사람들이 그 공장에 넘쳐났어요. 사장님의 외조카라는 건 절대 비밀이라 누설할 수 없었죠. 하지만 저희가 공식 커플인 만큼 사장님은 제가 당신 조카의 여자친구라는 걸 알고 계셨는데요. 그저 우리 덕현이 잘 부탁해. 애는 착하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 라며 허허허 웃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연애는 4년이 훌쩍 넘었는데 솔직히 주변에서는 결혼 이야기도 묻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저는 그럴 자신이 없었죠. 저한테는 부모도 없고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으니 결혼은 어불성설이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된 그 남자는 저에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했고 엄마도 건강이 많이 좋아지셔서 인사를 가자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민주 너 보면 진짜 좋아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싶었죠. 그런데요. 제가 처음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만나뵈러 병원에 갔을 때 저는 까무러칠 것만 같았어요. 그 이유는 제가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김밥을 주신 아주머니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마치 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한 듯
제가 그때 들었던 브로치와 소원 팔찌를 착용하고 계셨는데 정말 많이 아프셨던 건지 많이 야유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때처럼 저를 보고 활짝 웃으셨는데 저는 거꾸로 눈물이 나왔어요. 어떻게 이러고 계세요? 이 말부터 덜컥 나왔는데 아주머니, 아니 어머니는 저에게 가까이 오라며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죠. 그리고는 우리가 이렇게 될 인연이었나 보네요. 잘 지내줘서 너무 고마워요. 라고 했는데 그때 저는 남자친구랑 함께 있다는 것도 있고 어머님 손만 계속 잡고 있었어요. 원래도 심장이 좋지 않았던 어머님이셨는데 아버님을 잃고 많이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지내는 아들에게 짐만 됐다며 당신 아들에게 계속 미안한 마음을 보이셨는데 남자친구는 무슨 말이냐며 엄마 덕에 내가 여자친구도 만나지 않았냐고 너스레를 떨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결혼을 약속했다는 말을 전해 들은 어머니는 정말 많이 기뻐하셨는데 저는 순간 이래도 괜찮을까 괜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물었어요. 저기 있잖아. 이건 정말 내가 노파심에 물어보는 건데 나랑 결혼해도 괜찮겠어? 어머니도 손가락이 불편하시잖아. 근데 결혼하는 여자도 발이 불편하면 자기는 장애 가진 여자만 둘을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었어요. 남자친구는 그게 무슨 말이냐며 처음으로 화를 냈어요. 자기는 자기 엄마의 장애를 단 한순간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장애가 있어도 남을 위해 봉사하는 엄마가 자랑스러웠다며 제 장애도 자기는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는 제 장애가 늘 부끄러웠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와 데이트할 때도 최대한 숨기고 싶어 영화관이나 카페로 주로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는 곳에서 시간을 보내길 원했는데 저 때문에 남자친구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불쾌한 시선을 받을까 늘 전전긍긍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진 건 저뿐이었다니 그날은 제가 너무 보잘것없이 느껴졌는데 남자친구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처음 민주 너를 봤을 때도 그런 건 전혀 개의치 않았어. 그리고 삼촌한테 또 엄마한테 네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게 대단하게 느껴졌거든. 그런 건 아무나 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남들보다 조금 불편함을 안고서는 민준이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늘 대견했어.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 마음은 똑같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못난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는 우리 행복하게 잘 사는 것만 생각하자. 진짜 장애는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오는 거야. 저는 남자친구의 그 말에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어쩌면 저는 불편한 다리가 아닌 마음의 장애를 안고 있었던 건지도 모를 일이었는데 그날 이후 저는 더 밝은 사람이 되려 마음을 먹었죠. 때론 사람들 앞에서 움츠러들 때도 애써 더 당당하려 애를 썼는데 그 덕인지 사람들은 저더러 민주씨 요즘 좀 달라졌네? 예전보다 씩씩하고 예뻐졌어. 맞아, 사람이 빛이 난다니까? 덕현씨가 엄청 잘해주나 봐요. 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진심으로 기뻤어요. 그리고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고 저는 공장 기숙사를 나와 이젠 남편이 된 남자친구와 어머니가 사는 집에 들어가게 되었죠. 제가 일부러 신혼집은 필요 없고 이렇게 셋이 살고 싶다고 고집을 부렸거든요. 어머니 몸이 아직 다 나으신 것도 아니고 뭐하러 집을 따로 얻어? 그냥 우리 셋이 여기서 같이 살자. 나는 그러고 싶어. 내가 말했잖아. 나는 늘 어머니를 만나고 싶었다고. 근데 이제 겨우 만났는데 왜 떨어져 살라고 해? 난 싫어. 내가 같이 살면서 진짜 잘해드릴 거야. 내 생명의 은인이시잖아. 그래도 우리 신혼이잖아. 그냥 가까운데 집 얻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낫지 않아? 싫다고. 하여간 고집은. 알았어. 영 장가간 기분은 안 들지만 우리 색시가 원하니까 그렇게 하지 뭐.
대신 우리 엄마가 괴롭히면 바로 이야기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뭐? 누가 나를 괴롭혀. 말도 안 돼. 아저씨나 잘하세요. 안 그럼 바로 어머니한테 가서 이른다. 저는 그렇게 결혼식도 간소하게 신혼 살림도 필요한 몇 가지만 해서 남편과 시어머니 집에 들어와 가족이 되었어요. 늘 집이라는 곳은 저에게 눈칫밥만 먹게 하는 곳이었는데 결혼 후 갖게 된 집은 전혀 그런 곳이 아니었죠. 낡은 것도 많고 세월의 흔적도 많은 곳이었지만 저는 그 모든 것들이 멋들어져 보였어요. 게다가 제가 시집 온 후 부쩍 건강이 좋아지신 시어머니를 보면 그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는데 그 부분을 공장 사장님, 아니 이젠 시외 삼촌님이 무척이나 고마워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정신을 잃고 노숙자 모습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행여 사람들이 저보고 이상한 소리를 할까 싶어 손수 저를 물수건으로 닦았다는 시외 숙모님도 뵐 수 있었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어떻게 보니 저에겐 온통 은인들밖에 없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젠 다른 사람도 아닌 내 가족이라니 이런 기적이 또 어디 있겠냔 말이죠. 그러니 저는 살아온 시간보다 더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정말 많이 했는데 사람들은 제가 결혼 후 바로 일을 그만둘 거라 생각했지만 저는 지금까지도 공장 일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젠 아이들도 둘이나 있고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지만 저는 이제 돈 때문이 아니더라도 일은 꾸준히 하려고 합니다. 이곳에서 다시금 시작된 제 인생을 저는 잊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제가 저희 공장 에이스라 시외 삼촌이 놓아줄 생각이 없으신데요. 그래서인지 월급인지 용돈인지 모를 돈도 두둑하게 주시는데 저에게 이만한 직장이 또 있을까요? 저는 결혼 후 1년 만에 첫 애를 임신했어요. 그리고 말이 2살 터울이지 연년생 같은 둘째를 낳았는데 그때 아이 출산하고 1년 정도 육아한다고 쉰 게 다였거든요. 그때 제 빈자리를 너무 크게 느끼셨다며 이젠 가족이니 제발 부탁 좀 한다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시외 삼촌 네분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금도 기쁜 마음으로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조금은 느린 걸음이지만 즐겁게 출근을 합니다. 이젠 건강이 많이 좋아지셔서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전담해서 보시는데요. 늘 사랑으로 저희 아이들을 돌봐주셔서 그런지 아이들이 참 어린 나이에도 사랑을 표현하고 베풀고 싶어 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예전에 사랑 많이 받고 살던 제 어린 날도 기억이 새록새록 나기도 하는데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오래오래 곁에 있을 수 있는 엄마가 되는 게 꿈입니다. 좋은 엄마, 훌륭한 엄마, 그런 엄마 말고요. 그냥 우리 아이 옆에 오래오래 있어주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거든요. 그리고 아울러 우리 시어머니도 그리고 제 사랑하는 반쪽 남편도 제 옆에 또 우리 아이들 옆에 함께 오래오래 함께하길 늘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다른 건 정말 하나도 필요 없어요. 모든 걸 다 잃어봤었기 때문에 못 가져서 안달이 나기보다 지금 가진 걸 감사히 여기고 잘 지켜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그걸 꼭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 궁금해서 고모들과 삼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알아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 욕심 많은 인간들. 결국엔 저희 아빠가 잘 운영하셨던 회사와 공장도 말아먹고 서로 가진 재산들 누가 더 많이 가져갔네 서로 싸우고 탑니다. 공평하게 셋 다 쪽박을 찬 모양인데 그날만큼은 하늘이 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어릴 때는 늘 하늘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했거든요. 나쁜 사람은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은 복을 받아야 하는데 세상은 거꾸로인 것만 같았어요. 그러니 그런 세상을 더는 살고 싶지 않았던 거였는데 역시 인생은 짧게 볼 것이 아니라 길게 보는 게 맞는가 봅니다. 지금 현재 그들은 돈 때문에 불행하고 저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에 둘러싸여 행복하니까요. 그러고 보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인생에서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요즘인 것 같은데, 제 사연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도 그 가치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은 생활을 편하게 해주지만 행복을 지속시켜주진 않더라고요. 그러니 너무 돈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더 값지게 보내시길 바라며 제 사연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산전수전 공중전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엔 굴곡 따윈 없이 평온한 행복만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